화이트북입니다. 오늘은 시선의 새 시대의 세 번째 챕터로요. 물론 이게 그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간 건 아니고, 그 시선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그 어떤 기본적인 전반적인 이해를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앞부분에 조금 개론적인 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세 번째가 돼서 제목을 언어와 이미지라고 이제 붙여봤습니다. 일단 그 시선 이꼬르 이미지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어느 분이나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미지니까 당연히 연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조금 이제 의외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언어와 이미지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이제 그 언어의 일반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시겠지만 언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음성 언어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말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말이 그 청각을 이용해서 들리는 이 음성 언어와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제 문자를 조금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자는 사실 시각을 이용해서 보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언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문자 언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 언어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문자 언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 자체가 이게 표음 문자든 어쨌든 그 사물이 있는 걸 그 상태로 잡아온 게 아니라 그걸 시각으로 그러니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상징화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서 뭐로 만든 거냐면 글자라는 것 자체가 시각 이미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언어와 이미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좀 얘기가 빗나갔는데 하여간 우리가 흔히 보는 시각 이미지 중에 활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를 이용해 갖고 어떤 의미를 생성하는 거 말고 그럼 그 문자 이미지나 좀 확장하면 이걸 상용화 시켜서 상징으로 만든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걸 빼고 나머지 이미지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시각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 날것 이미지 같은 것들하고 이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요게 오늘의 그 핵심 테마고요. 이제 그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 레지스 르브레가 이제 그 구분한 시선의 새 시대에 따른 그 어떤 이제 인식의 변화, 인간 인식의 변화,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좀 크게 확장하면은 뭡니까 문화의 변화 또는 어떤 문명자 사적인 어떤 그런 것들 뭐 이런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앞부분에 조금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그 미디어학이나 또는 사회 철학이나 이런 쪽에 예술 철학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계신 이제 그 있는 독자분들은 이제 금방 이렇게 좀 알아들으실 수가 있겠지만 레지스 드브레를 잠깐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사람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유택의 독일인이죠.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생물연대를 보면 1892년 7월 15일인가 태어나서 1940년 9월 27일 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연대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로 활동하던 시기는 1920년대, 3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라는 게 독일에서는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독일 제국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 의원 내각제를 기반으로 한 대통령제와 이제 이렇게 섞여 있는 이제 제가 그냥 이거는 상식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 시절을 바이마르 공화국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히틀러가 완전히 집권을 해가지고 이제 제3제국을 형성하기 전까지를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기라고 하는데요. 그때 활동을 했던 분이고 그 어쨌든 간에 이 시사점이 있죠. 유태계 독일인. 그러니까 독일 사람인 건 확실한데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독일인으로서 이제 부정을 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그 본론에서 빗나가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유태인으로서의 그 정체성도 이제 흔들리고 자기가 믿어왔던 조국이라고 생각했던 독일에 대한 정체성도 흔들리고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제 취하는 가장 보편적인, 그러니까 보편까지는 아닌데 일반적인 그 포즈가 유럽인 또는 근대인, 현대인, 세계인, 그러니까 세계인, 엄밀한 의미의 세계인까지는 아닌데 보통 자기네를 유럽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이라는 전체 문화 문명 안에서 숨쉬고 있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존재다. 이래서 제가 베냐민을 왜 소개하냐면 이제 그 어디 자료를 잠깐 보니까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그러니까 2010년대 전반부에서 한국의 그 웬만한 논문들 또는 사회 이런 논저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사람이 이 발서 베냐민이랍니다.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 이제 그때 갑자기 이제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책이 이제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이라는 정확히 얘기해서 책은 아니고, 자기가 썼던 여러 그 논문 중에, 그러니까 그 논문이라고 정확히 얘기하기도 뭐하고, 하여간 컬럼 중에 약간 서구식으로 얘기하면 정확히 에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컬럼인데 논문 형태하고 비슷한 컬럼입니다. 거기 이제 그게 있는데 요게 나온 게 1936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로 책이 나온 건 아니고 이제 뭐 사진 얘기도 나오고 뭐 몇 개가 섞어서 나왔는데요. 이 기술복제 시대 예술 작품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취급이 됩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핵심으로 삼고 있는 예지스 두브레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쯤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968년에 그 유럽에서의 그 68 운동이라는 거에 직접 젊은 그때 20대였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1940년대 30년대 말이나 40년대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하고 한 세대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러니까 한 세대의 간격을 두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이미지라는 것이 앞으로 좁게 봐서는 유럽 문명, 서구, 더 크게 봐서는 세계의 이 자본주의화된 세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감지한 1세대, 2세대가 된다고 봐서 제가 이제 소개를 조금 드립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의 얘기 중에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베냐민은 단순히 매체가 변해서 그래서 매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아주 쉬운 제가 그 구분을 말씀드리는데 올드 매체와 뉴 매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매체가 있는데 올드 매체라고 그 당시에 얘기하는 거는 이제 활자 매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문, 책, 또는 기타 회지 뭐 이런 겁니다. 하여튼 인쇄 출판의 형태. 근데 인쇄 출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체, 그러니까 미디어죠. 그리고 그것 자체가 뭐가 됩니까? 시각을 이용해야지만,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 우리가 시각이 없는 분들을 위한 점자책 이런 게 있지만, 보편적인 거는, 하여튼 인쇄라는 과정을 거쳐서 대중화시킨,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 그 다음에 이제 서적, 그 다음에 각종 회지, 뭐 이런 팜플렛, 이런 것들을 올드 매체라고 하고요. 그러면 뉴 매체라는 건 뭐냐면, 그런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를 직접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뭐가 되겠습니까? 사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진을 연쇄시켜 놓은 것들, 그러니까 도록, 사진집,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제 흔히 생각하실 때 그냥 사진, 그런 다음에 바로 영화로 넘어가시는데, 그거보다는 그 잠깐 사이에 간극을 메웠던 거는 사진,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진을 모아놔서 충분히 미디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도록 같은 겁니다. 각종 도록, 사진집, 사진첩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영상에 대한 욕망.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 얘기만 해야 되면 요 얘기만 하겠습니다. 오늘 그 동영상에 대한 욕망은 결국 그 당시에 대중들이 그걸 요구했는데요. 사진을 보다 보니까 자꾸 움직이는 사진을 좀 보여줄 수 없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원래 사람들이 정적인 것을 보면 그 다음에 동적인 걸 추구한다. 이게 본성이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과도하게 그 1920년대, 그러니까 20년대 고무렵에 그런 욕망이 그러니까 일어난 이유는 바로 이제 그 사회 기술적 변화 중에 철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차 이런 거에 비해서 철도가
와트의 증기기관을 이용하면서 완전히 철도가 기술적으로 정점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탄을 이용해가지고 시속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아무리 그 마차 앞에다가 말을 4마리, 6마리를 붙여도 시속 40km를 넘기가 어려웠어요. 자전거는 말할 것도 없죠. 자전거는 아무리 힘 좋은 사람이 열심히 달려도 시속 15km 정도뿐이 그 속도를 못 냈습니다. 근데 20년대 자동차가 나오긴 했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뭐를 느끼냐면 기차가 시속이 60km를 넘어가고 뭐 70, 80km가 되니까 그 기차에서 그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풍경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럼 그 풍경이 휙휙휙 하나씩 지나가는데 또 그게 가만히 있어서 보면 한편 하나가 휙 지나갈 때는 사진 같은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파노라마 연속으로 그게 나한테는 마치 한 편의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 동영상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즉 기차가 그 사람들이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속도감을 그 정말로 속도감을 경험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감이 그 당시 근대인들을 엄청나게 열광에 빠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욕망을 갖게 됐느냐. 이 사진 같은 정적인 이미지들 말고 뭔가 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미지를 좀 보여주면 안 되겠느냐. 이제 사실은 여기서 영화의 가능성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라는 게 뭐 제7의 예술이 어쩌니 이런 거보다도 사실 기본적으로 이거를 기본에 놓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영화는 대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의 바람, 욕망, 욕구의 밑바탕에서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죠. 기술적으로 그 창의성이 결합돼가지고 가능성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움직이는 이미지. 그래서 이제 영화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뉴 미디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 도록, 영화. 그 다음 뭡니까? 영화처럼 필름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게 획기적인 게 뭐냐 하면 사실은 텔레비전에서 끝나는 거예요. 뉴 미디어라는 거는. 왜냐하면 이건 전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에도 물론 이제 찍으면 테이프가 있고 이러지만은 물론 이제 거기서 아날로그 방식의 뉴 미디어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날로그처럼 영상을 저장하는 방법하고 0과 1이라는 이제 그 이진법을 이용한 디지털 그러니까 요거 원자와 그 바이트 사이에 이거는 또 혁명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이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올드 미디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인쇄를 생각하시면 되고 뉴 미디어라고 얘기했을 때는 영상인데 이제 대체적으로 영화와 저 텔레비전을 얘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본질로 돌아가면 이러한 새로운 매체들이 결국에는 시각의 변화를 유도한다. 그러니까 시각의 변화 그랬을 때 보는 법의 변화인데 또는 보는 내용의 변화거나 이미지를 보는 행위를 통해서 의미를 산출해내는 방식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베냐민의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예술을 다뤘다 그래서 이제 미학이거나 예술 철학이나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실 사회 철학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베냐민이 실제 노린 거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본다는 시각이 변하는 거는 결국 뭐가 변하는 거냐면 인식이 변하는 거고 인식이 변한다는 거는 결국 뭐냐 어떤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뀐 것들이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서 서로 관계를 맺고 활동성을 보장하는 게 어떤 거냐? 사회죠. 그러니까 사회 철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위 이제 저도 이제 예술 계통에서 일을 하지만요. 예술하는 사람들이 끌어다가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그 원 의미보다 항상 부분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베냐민이 앞부분을 생략한 채 그냥 영상 이미지, 특히 이제 시각 이미지 중에서 뉴 미디어에 가까운 영상 이미지가
사회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다 확 들어가 본 거에 비해서 레지스 드브레는 그 후세대니까 그것보다 조금 공부를 더 한 거죠. 그래서 찾아본 겁니다. 뭘 찾아봤냐? 그럼 서구인에게 이미지라는 거는 유럽인에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어떤 쓰임새가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같은 그런 판단이 가능해졌을까? 이제 요거를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한 부분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고 그거를 결정 지은 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 연구 내용을 이제 정리한 게 바로 이제 제가 핵심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제 시선을 세 시대로 나눈 겁니다. 그게 뭐 인쇄술 이전의 시대. 그 인쇄술 이전이라는 거는 구두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도 시각은 뭐에 의지했느냐? 책을 보는 거죠. 책을 봐야 되니까 문자에 의지했는데 또는 사파에 의지했죠. 화가들이 사파를 그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책에 사파를 넣는 게 확 일어나기 시작한 건 10세기쯤에 늘어납니다. 10세기. 그 10세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구에서 흔히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이 교부학자들, 그러니까 신부이자 철학자이자 학자인 이 사람들이 글로 할 때 항상 부족함을 느끼니까 근데 화가한테 큰 대작을 그려달라기 너무 힘드니까 이제 사파를 자기가 배우거나 사파가를 고용해 갖고 조그만 이제 단순한 형태의 사파들을 넣기 시작한 겁니다. 10세기. 그러니까 인쇄술이 나오기 전까지 보면 구텐베르크를 뭐 서구니까 그렇게 잡아봐도 근 4,500년 동안은 그 책이라는 것이 사파 플러스 그러니까 글 활자 플러스 사파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한 세대를 로고스 스페르라고 이제 이름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나오면 인쇄는 그 다음에 이제 차이가 있죠. 그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거는 대량 인쇄가 가능했는데, 이것도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상당히 멋이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량이 200부 이상이 대량이라고 한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필경을 할 경우에는요, 성경 같은 거 하나 필경하면요, 한 사람이 평생 필경할 수 있는 게 몇 번이냐? 몇 번이 될 것 같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50회가 안 된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필경사도. 그러니까 이 필경사들의 그러니까 베껴 쓰는 거에 비해서 보면 인쇄판을 하나 걸어가지고 한 200회 정도, 200권 정도를 인쇄해낸다. 이건 대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그럼 왜 200회뿐이 못해요? 당연히 금속 활자들이 그렇게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200회쯤 하면 깨지거나 모서리가 금이 가거나 해갖고 원본하고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이제 활자를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조차도 대량이다. 그래서 이제 대량 인쇄가 되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뭐가 더 잘 되냐면 조잡한 수준의 사파가 색을 이용한 진정한 의미의 사파로다가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뭐 미술사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보시면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나온 이후부터 오히려 소위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판화, 그쵸? 동판화 또는 뭐 이런 판화들이 상당히 발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책에도 사용해 먹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인쇄가 제대로만 되면 하나만 해놔도 세밀하게 잘 해놔도 막 컬러풀하게 찍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 시대에 비해서 보면 이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증폭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미지가 늘어나요. 물론 그래 봐야 요때까지도 뭐냐 하면은 제가 지금 본론에 너무 들어갔지만 이미지라는 것 자체가 활자의 부속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개인 경험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초반기에 90년대에 광고회사를 조금 다녔는데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진이나 이런 이미지, CG나 이런 게 들어오면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캡션. 아시는 분 아시죠? 바디 뭐 이런 그래갖고 밑에 사진 설명이나 그거에 대한 내용이나 그거를 다르게 이제 좀 포장하려는 그런 카피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자를 위주로 놓고 이미지를 하위 범주로다가 그러니까 부속적인 것,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한 그런
이제 의도가 굉장히 드러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디오 스페르가 되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뉴 미디어가 올드 미디어들을 밀어내고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사진인데요. 사진도 초반기 사진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반기 사진은 그 한 판을 넣고 그러니까 필름이 있고 원본도 있는 데다가 이거는 굉장히 고가였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초상화 사진을 자기 이 사진을 못 남긴 겁니다. 못 남기고 사진이 발전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려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정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영정 사진이 대부분 사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진이 일반화됐을 테고 그 이전은 사진 비슷하게 손으로 그린 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필름 자체가 비싸고 그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하고 그걸 보관하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 경제적 비용을 지불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조금 빗나갔지만 하여간 그래서 이 그 레지스 두브레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눴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레지스 두브레가 그 서구 이미지의 이제 출발과 이런 법모 양상에 대해서 요거는 사실 베냐민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던 건데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두브레 그 얘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과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의 그 최고의 그 한 줄 테마는 이겁니다. 우리는 죽음의 파괴의 이미지라는 재생으로 맞선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때 이미지라는 재생 그러면은 원본의 훼손 가능성 없이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이제 여기서 요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그 베냐민이라는 분이 그 기술 복제 했을 때는 뭐가 기술 복제가 가능해지는 거냐면 이미지의 기술 복제가 가능해진 이제 요런 그 시기적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원본 작품 예를 들어서 이제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든가 뭐 이런 원본 작품들은 그러면 가치가 점점 하락하느냐 그랬을 때 그 원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원전성 오리지널리티라고 얘기하는데요. 원전성 때문에 그 가치가 그렇게 쉽게 훼손되지는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 원전 가치를 소위 그 원전 가치라는 건 화가가 그 대상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그거를 그림이라는 수단으로 옮겼을 때 그러니까 이미지로 재창조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시간적 공간적 그런 가치죠. 이게 돼 있는 그럼 요거를 원전의 원전성 그래서 아우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느낌 분위기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아우라라고 이제 이름을 줬어요. 베냐민이. 그래서 이제 아우라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이 아우라는 비록 사라지더라도 사람들이 이미지에 끊임없이 그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죽음이라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던 형태 자체가 분해되는 겁니다. 분해돼서 흐트러지고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거는 3년 전, 5년 전의 나를 내 기억 속에 가지고 있는데 이 기억은 기억의 뇌에 들어있는 건 전기 화학적 결합이기 때문에 그 형태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흔들리고 불안정하다라는 그런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가 바로 뭐냐? 내가 점점 파괴되어 나간다는 죽음의 공포예요. 마치 생물학적으로 단순히 죽는다라는 게 아니고 뭐 늙는다, 병든다, 뭐 아프다, 뭐 이런 것들이 피곤하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건데 바로 이런 거를 맞서는 게 뭐냐면 다른 죄송합니다. 그 순간을 이미지로 잡아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의 그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요즘 신형 나오면 다 물어봐요. 지난번 거랑 똑같다고? 에이, 카메라를 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화 기능이 끝없이 뭐 발전한다기보다는 영상을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들고 그거를 가공하고 변형하고 그거를 공유하고 뭐 저장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미 서구 역사가 시작될 때
3,000년, 4,000년 전에 돌아갔을 때, 그럼 이미지라는 것 자체에 사람들이 왜 끌렸느냐? 그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이제, 이건 동양인하고 좀 다릅니다. 서구인들은 죽음의 파괴에 이미지라는 재생으로 맞서는 전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지의 어원이 뭐냐? 이마고죠, 이마고. 이마고가 뭐냐? 이마고는 명칭이었습니다. 명사. 뭐냐 하면 행정관이나 로마 시대나 그리스 시대에 높은 사람들 또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바로 뭐를 해요? 얼굴에 밀랍 같은 걸 발라갖고 그 사람들의 이걸 써놓는 겁니다. 이 얼굴 형상을 써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벽감, 어떤 집안에서는 자기 선조를 벽감 아시죠?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갖고 좀 튀어나오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어떤 공회당이나 행정관서에서는 동상을 세우기 이전에 이 사람들의 이게 데드마스크보다는 좀 다른 의미인데요. 이 이미지들을 해놓음으로써 그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드는 이런 이마고라는 것에서 이미지가 나왔다. 요 어원을 살펴보시면은 바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졌냐. 이게 바로 이제 드브레가 그 이제 한 단어로 만들어준 서구인에게는 죽음의 파괴에 이미지라는 재생으로 맞서는 전략이 역사적으로 있었다. 요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원래 일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 베냐민의 아우라 얘기나 기타 이제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의 그 차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그 언어와 이미지 2에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만 좀 새끼로 안 빠지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